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최근에 늘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샌디에고라는 도시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방문 교수로 와 있고요. 벌써 온 지 8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3개월 반 지나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쌀입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중금속 관련된 주제를 여러 번 다뤘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 쌀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문의를 주셔가지고 오늘은 그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영양적인 측면에서 오늘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요. 오로지 오늘은 중금속 측면에서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금속 납이랑 이제 카드뮴 가지고 주로 말씀드릴 건데 이 자료는 정부에서 최근에 조사한 가장 최신 자료입니다. 2023년 12월에 이제 조사를 마친 걸로 알려져 있고 이제 2024년 2월 2달 전에 최종 보고서가 이제 취합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중금속 납에 대해서 위험성에 좀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하루 만에 배출이 되면 사실 무슨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걱정 안 하겠죠? 근데도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이 중금속에 대해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몸에 들어왔을 때 잘 배출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배출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계속 일정 기간 쌓여가면서 독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제 쌓이게 돼서 중독 증상이 일어나게 되면 성인의 경우에는 고혈압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력 또는 이제 집중력 저하를 일으킬 수도 있고 정자수에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독성이 명확한 중금속입니다. 또 어린이에 대해서는 이제 중독이 될 경우에는 이제 ADHD라고도 하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독성이 명확한 그런 중금속입니다. 참고로 저도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확실히 최근에 좀 이게 집중력을 되게 좀 집중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말을 하십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실제 미국 자료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 미국 아이들을 조사했더니 그 매년 혈중 납 농도가 계속 지금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식품별로 한번 납을 살펴봤습니다. 식품별로 어느 게 제일 많을까요? 예상하셨다시피 가장 식품별로 납이 가장 많이 검출된 부분은 오염된 부분은 바로 수산물입니다. 수산물이 왜 이렇게 높은지는 해상 오염 때문이고요. 충분히 예상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납 오염도 추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16년에 실제 조사했을 때, 2023년에 조사했을 때 그 식품별 평균 오염도를 비교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불행히도 무려 약 30% 증가했습니다. 검출률도 77% 정도였는데 거의 80% 육박하는 수준까지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게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축산물,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오염 현상, 이런 환경 오염 측면 때문에 나오는 어떤 결과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품이 오염되다 보니 당연히 우리가 노출되는 양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 노출되는 양을 이제 조사해 봤더니 단위 체중당 1일 노출량이 2016년에 조사했을 땐 0.210 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 가장 최근에 0.381 마이크로그램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무려 약 81.4%가 증가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증가 추이가 중요한 거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혹시라도 이게 2030년 되면 또 80% 이상 증가했다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거기서 멈추면 다행인데 또 계속 증가해 나가면 더 큰일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관리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노출돼 있는 거잖아요.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유해도를 한번 이제 조사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현재까지 노출된 걸 가지고 인체 노출 안전 기준을 우리가 정해놨잖아요. 그죠?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 라고 정해놨는데 그거 대비 식약처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이건 다행인 거죠. 근데 한 가지 우려사항은 뭐냐면 이게 2011년에 정해진 기준이라는 겁니다. 2011년. 지금이 2024년이잖아요. 14년이 흘렀죠. 당연히 그동안 우리나라랑 전 세계적으로 독성 자료는 계속 쌓여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그걸 토대로 이제 수정할 때가 됐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게 반영이 안 된 다소 약간 옛날 기준으로 이걸 안전하다고 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로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보면 그런 계속 새로운 자료들 반영해서 계속해서 이런 인체 노출 안전 기준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무튼 2011년도 그 기준으로 봐도 안전하다고는 하는데 그 정부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경고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전 연령 극단 섭취자들. 그러니까 앞서 나온 수치들이 다 평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이 이 평균에 준하는 섭취를 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편차가 크신 분,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을 드셔서 그 중금속 납이 더 많이 들어오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이제 쌀로 넘어왔습니다. 납의 전체적인 추이는 봤고요. 쌀에 대해 살펴보면, 일단 납 오염도입니다. 납부터 살펴보면 백미가 현미보다 납 오염도가 0.025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 이게 ppm입니다. ppm인데 현미가 좀 적죠. 백미가 2배 이상이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많은 분들께서 이럴 줄 알았어. 현미가 더 좋다던데 실제로도 백미가 더 오염돼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실제는 아닙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또 그 납 총 노출량 중 노출 기여율을 찾아봤더니 1위가 백미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오염도 측면에서 보면 수산물이 제일 높은데, 문제는 수산물을 먹는 양과 여러분들이 백미를 먹는 양, 이걸 봐야 돼요. 근데 거꾸로 이런 쌀처럼 오염도가 낮지만 먹는 양 자체가 많으면, 우리 하루 3끼 많이 다 드신다 가정했을 때 3공기를 먹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먹는 양이 많은 거죠. 많으면 실제 들어오는 중금속의 절대치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노출, 이런 식으로 따져서 노출 기여율을 따지면 백미가 1등이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현미가 더 안전하다는 뜻이구나 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마 관련된 SNS 자료도 아마 떠다닐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뭐냐면, 여러분 백미와 현미의 차이는 뭐냐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벼가 있으면 껍질만 제거하면 그게 현미고요. 근데 더 벗겨서 더 도종 작업을 거쳐서 겨층까지 다 제거해서 흰색이 많이 도드라지게 하는 게 바로 백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마디로 현미는 겨층이 살아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백미는 겨층이 다 사라진 상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자 보시면 백미가 중금속 농도가 높게 나오죠. 그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같은 벼인데 실제 그 중금속 농도가 주로 안쪽에 분포해요. 이 납성분이 안쪽에 분포하다 보니까. 근데 현미는 어때요? 겨층이 살아있죠. 그러니까 겨층에는 별로 그 중금속 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없는 것들이 사실 농도를 희석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농도가 백미가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똑같은 한 공기를 먹어요. 백미 한 공기 또는 현미 한 공기를 먹어요. 근데 농도는 당연히 백미가 높게 나오지만 실제 몸에 들어오는 그런 절대치, 똑같이 한 공기를 먹으면 들어오는 중금속의 절대치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에스프레소 아시죠? 에스프레소를 제가 어떤 분이 그냥 원샷을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에스프레소를 이게 막 물에 타서 드셨어요. 아메리카노로 물에 타서 드셨어요. 그러면 커피의 농도는 줄어들죠. 물에 타면 당연히 농도는 줄어들게 되죠. 커피의 농도는. 근데 그걸 그대로 원샷 다 드셨어요. 다 드시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실제 몸에 들어오는 커피의 절대치는 에스프레소 한 잔 드신 것과 아메리카노 한 잔 드신 거는 똑같은 게 되는 거죠. 대신 아메리카노가 농도는 더 낮게 측정되죠, 커피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똑같은 한 공기를 먹으면 또 같은 겁니다. 몸에 들어오는 중금속의 절대치는 같은 거라 사실은 백미와 현미의 중금속의 그 위험도는 똑같은 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사실은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실제 여기까지가 사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아니라, 사실 진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요 주제입니다. 사실 증가추이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증가추이가 중요한 건데, 2016년 대비 2023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결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요.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미가 2016년에 그 분석했을 때는 0.0044였어, ppm이었는데, 2023년에 조사했을 때는 무려 0.025가 됩니다. 몇 배죠? 약 5.7배가 증가합니다. 여러분, 한 1.5배만 증가해도 많이 증가한 거예요. 근데 무려 5.7배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현미는 2016년에 0.0035ppm이었는데 갑자기 23년도에 측정했더니 0.012ppm이 됩니다. 약 3.4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극단적인 예시를 들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 5.3배 증가했는데 이 다음에 7년 뒤에 또 조사할 거 아니에요. 2030년에 조사했을 때도 만약에 똑같이 다시 5.7배가 또 증가한다? 그러면 그렇게 2030년 5.7배 증가하고 또 만약에 그다음 2037년에
또 5.7배가 증가하게 되면 아예 기준치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때는 아예 이 쌀 판매 금지령이 내려야 되는 거. 정부 그 기준대로 하면요. 그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증가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제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제는 현재는 이 기준치 이해한 건 맞지만 이제는 더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늘어난 추이가 최대한 좀 더디게 진행되게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그럼 오염됐느냐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렇게 바다가 오염돼 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 공장이나 생활화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해 성분들이 이제 강과 바다 흘러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흘러나가는 과정에서 토양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고요. 이건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미세먼지, 그러니까 미세먼지도 영향을 당연히 줍니다. 미세먼지 되게 심각하잖아요. 근데 미세먼지 이렇게 막 많은 날에는 실제 벼에도 미세먼지가 묻습니다. 당연히 묻고요. 당연히 묻어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이제 비가 내리게 되면요, 그러면 미세먼지가 그 벼에 묻어 있던 미세먼지가 벼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들어간다니 그 안에 있는 중금속 성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미세먼지 많은 날 뭐 비가 오게 되면 또 토양이 또 오염되게 되겠죠. 토양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에 있는 토양에 있는 중금속 성분들이 여기 또 이 벼 쪽으로 흡수가 되면서 이렇게 오염이 돼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도 이런 토양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게 슬픈 현실은 뭐냐면, 토양이 오염돼 있잖아요. 토양이 오염돼서 이렇게 농도가 높게 나온 건데, 오염되면 이것이 뭐 내년 되면 이게 다시 깨끗해지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축적돼 가는 거예요. 예, 이것이 나중에 뭐 납성분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뭐 비로 인해서 씻겨 내려가는 거 있지 않느냐는데, 그것도 있지만 실제로 계속 잔류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축적되어 나간다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랑 잠깐 예를 비교해 보면, 그럼 중국은 더 미세먼지도 심각하죠. 우리나라보다 심각하고, 그죠? 뭐 공장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죠. 그럼 그쪽이 더 심각하지 않느냐, 지역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 주실 수 있는데요.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 난 쌀을 분석해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지금 측정된 수준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수준. 그러니까 우리 이 수치의 한 6, 7배 높은 그런 중금속 농도가 그 정도로 나왔던 어떤 쌀이 관찰된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만큼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거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카드뮴입니다. 카드뮴은 발암 물질인 중금속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백미가 현미보다 좀 높게 나오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에 들어오는 절대치는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양을 드시면요. 역시 노출 기여율, 역시 수산물이 카드뮴 농도가 제일 높지만, 근데 먹는 양 자체가 백미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실제 노출 기여율은 백미가 제일 높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미도 그래서 많이 드시면, 지금 우리나라 섭취량이 백미에 비해서 턱없이 적지만, 만약에 현미도 백미만 수준만큼 많이 먹게 되면 카드뮴이든 나비든 노출 기여율 1위는 현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역시 증가추이,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불행히도 2016년 카드뮴 오염도가 백미가 0.015였어요. 근데 2023년에 0.033으로 약 2.2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현미는 무려 약 2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증가추이 있다라는 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공장으로 인한, 환경 오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미세먼지로 인한 그런 오염도들이 계속 지속되면 계속 축적돼서 이런 오염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꼭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무기비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비소 중에서도 이제 무기비소가 이제 독성이 이제 강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무기비소를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근데 무기비소 오염도를 보시면, 백미와 현미를 보시면 거의 차이가 안 나타나죠. 소수점 셋째짜리 이 정도 차이는 거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닙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중금속 중에서 무기비소 같은 경우는 그 껍질층부터 안쪽까지 골고루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껍질을 아무리 벗겨낸다 한들 그 기본적인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증가추이가 중요한 건데, 이게 예전 자료가 없어요, 여러분들. 2016년에 조사한 자료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소 이렇게 측정해 놓은 건 있는데, 무기비소로 별도로 측정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증가추이인지 여부는 현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 생각인데, 납과 카드뮴이 저런 식으로 나왔다면 무기비소도 증가추이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인 거죠.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식품별 평균 오염도가 지금 증가 추세에 있는 건 팩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백미와 현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염도가, 중금속 오염도가 100ml 좀 높게 측정되는 거는 아까 이유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뭐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그래서 실제 같은 양을 먹으면 몸에 들어오는 중금속 약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뭐 위험한 그 기준치 대비 뭐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 이게 그 오염돼 가는 수준이 너무 가파르다는 겁니다. 무려 아까 100mg의 경우에 납이 무려 7년 만에 5.7배가 증가했거든요. 이거 엄청난 증가 추세입니다. 당연히 더 늘어나면 안 되겠죠. 늘어나지 않겠도록 지금, 이건 정말로 여러 기관, 뭐 정부든, 뭐 정치권이든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현명한 지혜를 좀 모아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식이 가장 답인 것 같고요. 뭐 그보다 더 나은 지금 현재 대안 좀 말씀 못 드린 건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점점 오염도가 더 심각해질 정도로 계속 이 상태로 가파르게 계속 증가하게 된다면 당연히 아까 그 지역별로 그 오염도가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 오염된 지역에 어떤 쌀을 수입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쉬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쌀 자급률은 90%가 넘습니다. 대부분 다 우리나라에서 난 쌀을 우리가 먹는 거죠. 근데 거기 종사하는 분도 워낙 많고 만약에 진짜 이게 오염도, 그분들 사실 또 피해자입니다. 그분들이 일부러 오염시킨 거 아니잖아요. 그 농약에는 여러분, 카드뮴 이런 거 없습니다. 중소 없어요, 여러분들, 농약에는. 그러니까 사실 피해를 입고 계신 거죠. 근데 만약에 수입을 늘리게 됐을 때 어떤 그런 피해 보상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단순히 수입을 늘린다라고 해서, 수입을 늘리는 거는 아주 쉬운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뭐 이게, 현재로서는 지금 뭐 딱 부러지는, 답을 드릴 수 없는 건 좀 양해 부탁드리고, 모두가 좀 관심 있게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좀 기본적으로 소식을 좀 생활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